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들이 내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어머니, 제 아내를 돌보시든가 아니면 짐 싸서 나가세요. 나는 말없이 미소만 지은 채 여행 가방을 꺼내 집을 나섰다. 열흘이 지났다. 아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내게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내 대답을 듣고는 할 말을 잃었다. 민준과 유진의 집에서 아침은 늘 똑같이 시작되었다. 나는 평생 그랬듯 새벽 6시면 눈을 떴다. 동이 트기도 전 집안에서 첫 발소리가 들리기 한참 전이었다. 습관이란 참 이상한 것이다. 은퇴했으니 편히 쉬고 늦잠도 잘 법한데 수십 년간 몸에 밴 규칙적인 생활은 늦잠이라는 것을 몰랐다. 솔직히 말해 이 휴식은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다리를 오므렸다. 이 집 마룻바닥은 한숨만 쉬어도 삐걱거렸다. 내가 지내는 작은 방은 예전에 손님방으로 쓰던 곳이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들었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전 집에서 내가 직접 챙겨온 소박한 침대보가 덮인 아담한 1인용 침대가 놓여 있었다. 창가에는 서랍장이, 그 옆 작은 탁자 위에는 내 안경과 빗이 꽂힌 컵,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남편 영철과 내가 바닷가에 서 있었다. 그가 내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우리의 40주년 결혼기념일에 찍은 사진이었다. 3년 전 그는 떠났다. 어느 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 그 후로 모든 것이 어긋나고 금이 간 것 같았다. 과거가 있었고 그 후가 있었지만 지금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이불 모서리를 바로잡고 창틀에 먼지를 닦았다. 작지만 나만의 공간이었다. 최소한의 질서라도 있어야 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나는 내 방이 깨끗하고 내 물건들이 내가 둔 자리에 그대로 있으며 무언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필요했다. 복도로 나갈 때는 늘 그랬듯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마루 두 군데를 밟지 않으려 애쓰며 조용히 걸어 나갔다. 며느리 유진은 제 시간보다 일찍 깨우는 것을 싫어했다. 특히 그게 나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녀는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지만 내 존재 자체가 자신을 방해한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주방은 서늘하고 조용했다. 나는 일산에 있던 우리 집을 팔고 나서 남은 유일한 물건인 낡은 커피 메이커를 켰다. 이 커피 메이커는 남편과 20년도 더 전에 함께 산 것이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커피를 흘리기도 했지만 나는 참아 버릴 수가 없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침마다 주방에서 나누던 대화가 이 기계에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그때 아들 민준이 말했다. 혼자 계신데 그 낡은 주택은 뭐하러 가지고 계세요? 거기서 뭘 하시려고요? 여기 분당에서는 우리랑 같이 있잖아요. 다 가깝고 저희도 있고 손녀 지수도 옆에 있고요. 어머니께는 이제 안정만 필요해요. 은퇴는 황금기라고들 하잖아요. 황금기라. 나는 그때도 씁쓸하게 웃었고 지금도 프라이팬에 달걀을 깨넣고 토스터에서 빵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며 웃었다. 우리 부부가 35년을 살았던 그 집을 판 돈으로 남은 황금은 얼마나 될까? 정원에는 이웃들이 멈춰서서 꺾고지알 가지를 청할 만큼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 있었고 함께 비닐하우스를 지었고 남편이 매년 봄 현관앞 벤치에 직접 페인트 칠을 하던 긴장감이 아닌 여름 공기로 가득했던 그 집.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민준이 말했다. 집 한 돈은 제가 투자할게요. 어머니는 용돈으로 이자를 받으시고 원금은 안전하게 보관될 거예요. 절 믿으세요. 제가 그래도 가장이잖아요. 제가 가족을 책임져야죠. 이자, 77에 받는 용돈. 솔직히 말해 그 용돈은 점점 더 드물게 그리고 더 적은 액수로 들어왔다. 시장이 하락했다거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거나
조금만 참으시면 나중엔 더 나아질 거라는 말뿐이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어째서인지 오지 않았다. 나는 아침 식사를 접시에 담았다. 민준을 위해서는 베이컨을 곁들인 달걀 프라이와 토스트, 그리고 커피. 유진을 위해서는 오트밀과 베리, 그리고 녹차. 모든 것이 그들의 습관에 맞춰 엄격하게 준비되었다.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날 하루는 엉망이 될 것이었다. 8시 반, 민준이 셔츠 차림으로 내려왔지만 소매는 구겨져 있었다. 머리숱이 줄고 관자놀이에는 흰머리가 보였으며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스스로 말하길 보험업계에서 일한다는데 최근에는 마치 벽돌 자루를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니.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중얼거렸다. 그래, 아들, 아침 식사 차려놨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봤다. 내가 남편과 따로 살 때 그는 더 자주 전화했었다. 명절에는 항상. 그때는 목소리도 더 활기찼고 말도 달랐다. 하지만 이제 나는 마치 가구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있기는 하지만 없는 것 같은 존재. 8시. 유진이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모든 것은 완벽했다. 미용실에서 막 나온 듯한 머리, 한치의 오차도 없는 화장, 다리미질로 반짝이는 정장. 쉰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나이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어머님,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오트밀에 또 계피를 너무 많이 넣으셨네요. 미안하구나, 유진아. 다음엔 더 신경 쓸게. 그녀는 아무 대답 없이 마치 먹을 수 없는 것을 앞에 둔 것처럼 접시를 밀어냈다. 민준 씨, 잊지 마요. 오늘 디자이너 오기로 한 거. 2층 리모델링 상의해야 해요. 나는 얼어붙었다. 손에 든 커피 주전자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2층. 하지만 거긴 당신들 침실하고 내 방밖에 없는데. 네, 그녀가 태연하게 말했다. 집을 좀 정돈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침실 옆에 있는 그 작은 방. 서재로 쓰기에 완벽한 공간이에요. 민준 씨에게는 일할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내가 거기 살잖니. 나는 떨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휴대폰에서 시선을 들었다. 어머니,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냥 디자이너가 뭘 제안하는지 보려는 거예요. 그럼 만약 결정하면 나는 어디로 가니? 유진이 미소 지었다. 보고서용 사진에서나 볼 법한 그런 미소였다. 두고 봐야죠. 어머님, 아래 지하실은 어떠세요? 그곳도 아늑한 방으로 꾸밀 수 있을 거예요. 창문도 없고 눅눅한 지하실. 유진 자신은 한 번도 내려가 본 적 없는 바로 그곳이었다. 나는 아들을 쳐다봤다. 그가 무언가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그저 나중에 기정사실처럼 통보할 뿐이라는 것을. 그들이 떠나고 나는 홀로 남았다. 살아있는 것이라곤 그들의 개체스터와 내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바늘처럼 날카로웠다. 예전에는 내게 직업이 있었고, 집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나만의 자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림자, 투명인간, 개를 돌보는 유모, 무료 요리사이자 가정부였다. 나는 기계처럼 청소하고, 빨래하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점심 무렵에는 체스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아무도 인사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분당의 거리를 걸었다. 일산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곳에서는 이웃들의 이름을 알았고 버스 정류장에서는 내 장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곳에는 나를 위한 자리가 있는 공기가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광고지 사이에 은행에서 온 우편물이 있었다. 남편과 내 공동명의 통장이 있던 바로 그 은행이었다. 이상했다. 민주는 모든 자금이
이미 투자에 들어갔다고 말했는데. 봉투를 열었다. 통장에는 200만 원 남짓한 돈만 찍혀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거의 3억 원이 남아 있었을 텐데 어디로 간 걸까? 만약을 위해 모아둔 우리 돈이. 손이 떨렸다. 나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주방으로 향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지만 나는 이미 앞으로 벌어질 대화를 알고 있었다. 저녁에 초인종이 울렸다. 내가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지수가 서 있었다. 내 지수, 나의 유일한 손녀, 나의 버팀목. 문 앞에 선 지수를 보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등에 배낭을 메고 청바지를 입은 채 화장기 없는 얼굴로 서 있었다. 언제나처럼 꾸밈 없는 모습이었다. 그 가벼운 걸음걸이, 고집스러우면서도 세심한 그 표정. 마치 내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지금 내가 그 누구보다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할머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온기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지하실과 꾸지람과 낯선 주방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조금은 더 다정하게 느껴졌다. 지수야, 내 기쁨아. 네가 올 줄은 몰랐네. 그녀는 소녀답게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지난주에 아빠한테 문자 보냈어요. 할머니. 또 할머니한테 말씀 안 드렸나 봐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민준이 일부러 지수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 같았다. 마치 우리를 벽 양쪽에 갈라놓으려는 것처럼 지수는 언제나 너무 직설적이고 관찰력이 뛰어났다. 다른 이들이 애써 외면하는 것을 보곤 했다. 괜찮아. 네가 온 게 중요하지. 내가 말했다. 들어와. 마침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와 식탁 옆에 배낭을 내려놓고 손으로 턱을 괜히 앉았다. 근데 다 할머니 혼자 하세요? 응.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양배추를 썰며 어떻게 대답할지 고민했다. 어떻게? 다 괜찮다는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마음만 더 아파올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냥 그렇지, 뭐,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요리하고, 체스터랑 산책하고, 빨래하고, 바닥 닦고. 그럼 할머니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아니면 여기서 혼자 살림 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때로는 사람이 아니라 가구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라는 것을, 집에는 있지만 삶 속에는 없는 것 같은 기분이라는 것을, 치우기와 준비하기 사이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괜찮아, 할만해. 내가 말했다. 너는 어때, 지수야? 공부는? 네가 하는 그 환경운동은? 네, 아직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은 도시 녹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문득 할머니 정원이 생각났어요. 일산에 있던 집. 우리가 토마토 심었던 그 비닐하우스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녀가 고무장화를 신고 밭사이를 뛰어다니던 모습. 마치 마법을 보듯 새싹을 바라보던 모습이 떠올랐다. 있잖아요, 할머니.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저는 아직도 왜 그 집을 파셨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나는 칼을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은 뒤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영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거기 더는 머물 수가 없었어. 모든 것이 그 사람을 떠올리게 했거든. 그때 민준이가 계속 설득했지. 저희 집에 오세요. 혼자 계시지 않게. 그래서 나는 믿었어. 내가 그들에게 필요할 거라고 믿었지. 지수가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덮었다. 할머니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해요. 단지 이런 방식이 아닐 뿐이죠. 그 사람들은 그녀는 말을 흐렸다. 그 사람들은 할머니를 하녀처럼 대하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도 그걸 아시죠. 나는 반박하고 싶었다. 아니, 꼭 그렇지는 않다고. 여기서 나를 반겨준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지수의 눈에 내 자신의 진실이 비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괜찮아, 얘야.
그냥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래. 이건 피로가 아니에요. 저 여기 올 때마다 느껴요. 이 집은 남의 집 같고 할머니는 그 안에서 세입자 같아요. 자기 구석에서요. 이건 옳지 않아요. 지수는 언제나 나이보다 현명했다. 다른 이들이 생각만 하고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말을 하곤 했다. 우리는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현관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다. 유진이 집에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어깨에 가방을 메고 하이힐을 신은 채 언제나처럼 차갑고 흠잡을 데 없는 모습으로 들어왔다. 주방 문턱에서 멈춰 섰다. 지수구나.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네가 올 줄은 몰랐네. 아빠한테 문자 보냈어요. 지수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늘 그렇듯 아마 깜빡하고 전해주는 걸 잊으셨나 봐요. 유진은 콧방귀를 뀌며 주방으로 들어와 모든 것을 세심한 눈길로 훑어보았다. 마치 모든 것이 자기 기준에 맞는지, 깨끗한지, 정돈되었는지, 주전자가 그을음 하나 없이 깨끗한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저희 지금 민준 씨랑 디자이너 기다리고 있어요. 리모델링 상의하려고요. 서로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나는 최대한 조용히 숨 쉬려 애쓰며 말없이 국을 적고 있었다. 지수는 물론 참지 못했다. 정확히 뭘 바꾸실 계획인데요? 2층이요. 유진은 마치 벽지 색깔을 고르는 듯 가볍게 말했다. 손님 방을 서재로 만들고 싶어요. 민준 씨에게 일할 공간이 필요해서요. 할머니 방을요? 지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럼 할머니는 어디서 지내시고요? 유진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야. 아마도 지하실. 거기도 공간은 충분하니까. 지하실이요? 진심이세요? 내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지수야, 그러지 마라. 아직 논의 중인 일이야.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논의가 아니라 퇴거예요. 처음엔 어머니 오셔서 같이 살아요. 그 다음엔 집하세요. 이제는 지하실로 내려가세요라니. 그리고 그 돈은 다 어디 갔어요? 그만해. 유진이 날카롭게 말했다. 박선희 여사님, 손님으로 계시니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돌봐드리고 있지만 여긴 우리 집이고 어떻게 쓸지는 우리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손님. 나는 손님이었다. 여기 온 지 3년이나 됐는데 여전히 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닌 손님이었다. 지수는 울컥했지만 내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금은 아니라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곧 민준이 돌아왔다. 활기차게 들어왔지만 지수를 보고는 약간 긴장했다. 아, 지수야, 안녕. 네가 올 줄은 몰랐네. 제 문자 읽으셨어요? 그녀가 힘주어 물었다. 일이 좀 있었어. 민주는 시선을 피했다. 오늘 디자이너가 와. 작업 공간에 대해 상의 좀 하려고. 그와 유진은 마치 방 안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수납장, 설계, 벽 색깔에 대해 활기차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말없이 식탁을 차렸다. 접시, 냅킨, 수저. 지수는 모든 것을 보았다. 내가 피로를 감추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무는 모습도. 저녁. 모두가 각자의 볼일을 보러 간 후 민준이 내게 다가왔다. 어머니, 그가 말했다. 어머니 방에 대한 이야기가 갑작스러웠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로 저 공간이 필요해요. 요즘 집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지하실은 임시방 편일 뿐이에요. 물론 임시방 편이겠지. 그러다 나중에는 좋은 요양원을 알아봐 줄지도 모른다. 의사도 있고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도 있고 교류, 보살핌, 요양원, 단순히 지하실이 아니라 이미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괄호 밖으로의 퇴출이었다. 돈은? 내가 조용히 물었다. 집 판 돈. 좋은 요양원에 들어갈 만큼은 되니? 그는 멈칫했다. 잠시 침묵하더니 입술을 꽉 깨물었다. 지금은 돈 이야기하기 좋은 때가 아니에요. 시장이 불안정해서요. 나 통장 내역서 받았어.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지와 내 돈이 있던 통장에 200만 원 남짓 남았더구나. 나머지는 어디 갔니? 그는 창백해졌다. 제가 차 살 때 계약금으로 일부를 써야 했어요.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나는 그를 내 아들 민준을 바라보았다. 내가 키우고 동화를 읽어주고 재우고 돌봐주었던 내 아들을 나는 그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언제 그가 이렇게 변했을까?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을까? 그저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걸까? 초인종이 울렸다. 디자이너였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나를 홀로 남겨두고 가버렸다. 나는 내 방으로, 아직은 내 방인 곳으로 올라가 침대에 앉아 영철의 사진을 보았다. 이전 삶에서 남은 것은 그것뿐이었다. 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물론이지, 얘야. 그녀는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어떻게 할머니한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비인간적이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강하고 곧은 나의 버팀목. 내 잘못이야. 내가 그들에게 필요할 거라고 믿었어. 이제야 알겠어.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편리한 도움이 필요했던 거야. 무료로. 저는 할머니를 사랑해요. 할머니는 제게 주방에서 비누 만드는 법을, 창가에서 토마토 싹 틔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 제 사람이에요. 나는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내 비닐하우스에서 작은 새싹들을 보던 모습이 떠올랐다. 모든 푸른 잎사귀를 기적처럼 기뻐하던 모습. 아래층에서는 목소리들이 들렸다. 민준, 유진, 디자이너. 나 없이 내 방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나는 지수의 눈을 보았. 그리고 내 안에서 무언가 변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안에서 무언가 딸깍하는 소리가 난 것 같았다. 어쩌면 아직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아직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살지 선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알람 때문도 소음 때문도 아니었다. 그저 내면의 무언가가 더 이상 편히 잠들지 못하게 했다. 모든 것이 쳇바퀴 돌듯 반복되었다. 일어나서 몸단장을 하고 주방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다.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는 듯했다. 단지 이제 그 안개 속에는 뚜렷하고 무거운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제자리에 있지 않다. 지수는 첫 기차를 타러 갔다. 강의와 프로젝트 지도 교수와의 만남이 있다고 했다. 우리는 대문 앞에서 껴안았고 그녀는 주말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할머니,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 다시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동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으신지.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목에 무언가 걸린 것 같았다. 집이 비자 나는 늘 하던 대로 집안일에 매달렸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고 생각은 멈춰 있었다. 생각은 마치 다른 곳. 아직 우리 집이 있던 일산 정원이 있던 곳. 내 젬병들이 선반에 가지런히 놓여 있던 곳.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던 그 어딘가에 가 있었다. 나는 내 방으로 가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사진들이 있었다. 여기 남편과 내가 낡은 배나무를 배경으로 별장에서 찍은 사진. 여기 졸업식 날 학교 동료들과 함께 부케를 들고 웃고 있는 내 모습. 그리고 여기 아직 어렸던 민준이 내 무릎에 앉아 플라스틱 자동차를 손에 쥐고 있는 모습. 꾸밈 없이 필요 없이 원망 없이 렌즈를 보고 그저 엄마에게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이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생각 없이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젊을 때부터 가지고 다니던 수첩에 적어둔 낡은 번호였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자니? 나야, 선이. 세상에 몇 년 만이야. 너 맞니? 나는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나야. 미안해. 연락 못해서
정신이 없었어. 무슨 소리야, 바보야.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영철 씨 돌아가신 후로 그냥 사라져 버렸잖아. 전화도 편지도 없이. 너 지금 어디야? 나는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남편의 죽음, 아들의 설득, 이사, 작은 방, 지하실, 돈 문제, 그리고 지수 이야기까지. 내 목소리는 담담했고 거의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경자는 침묵했고 나는 그녀가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다. 선이야, 그 사람들이 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아, 나도 잘못이 있지. 다를 줄 알았어. 그럼 집은 판 거야? 팔았어. 그리고 전부 아들 손에? 응, 나를 위한 거라고 하더군. 지금은 제대로 된 돈도 안 남았지만 경자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 말 잘 들어. 너 거기 계속 있을 의무 없어. 원하면 나한테 와. 나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 남편 가고 나서 방 하나가 비어 있어. 호화롭게 살지는 않지만 밥 먹고 차 마실 정도는 돼. 그리고 너는 손님이 아니라 친구로 사람답게 지낼 수 있을 거야.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말을 하기가 어려웠다. 오랜 우정, 그리고 내가 스스로 껍질 속으로 들어가 고통도 진실도 누구와도 나누려 하지 않았던 그 세월. 너한테 짐이 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선이야. 우리 남 아니잖아. 내가 대학 때 졸업 논문 못 냈을 때 네가 구해줬던 거 기억 안 나? 우리 큰애 아팠을 때 내가 병원에서 간호할 수 있도록 내가 한 달 내내 우리 지수 돌봐줬잖아. 인생이 그런 거야, 친구. 오늘은 내가 너한테, 내일은 내가 나한테. 그렇게 사는 거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희망인지 옹기인지 모를 감정을 느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어딘가에서 나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저녁, 늘 그랬듯 나는 주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민준과 유진은 이웃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이제 그들은 그것을 저녁 식사라고 불렀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과시일 뿐이었다. 자신들의 집이 얼마나 잘 꾸며져 있는지, 식탁이 얼마나 세련되게 차려져 있는지, 냅킨은 어떤 것을 쓰는지, 유진이 아보카도로 얼마나 근사한 전체 요리를 만드는지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런 저녁에 나를 쳐다보지도 초대하지도 묻지도 않았다.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진한 홍차를 따라 식탁에 앉았다. 무릎 위에는 그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나는 마치 그것이 진짜 나, 한때 존재했던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던 나에게로 가는 지도인 양 넘겨보았다. 아침에 나는 결심했다. 히스테리도 큰 소리도 비난도 없이 차분하고 단호하게 나는 더 이상 지하실로 가라는 말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삶에 대한 허락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경자에게로 갈 것이다. 나는 식탁에 앉아 깨끗한 종이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감정 없이 사실만을 내가 떠난다는 것, 집 열쇠는 주방에 둔다는 것, 어떤 지하실도 필요 없다는 것, 돈이 잠시 펀드에 묶여 있다면 그들 마음대로 쓰라는 것.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놓아주기 위해 이 글을 썼다. 그리고 짐을 쌌다. 서두르지 않고 위험 있게 내 것을 챙겼다. 서류, 사진, 따뜻한 스카프, 커피 메이커, 사진첩, 약간의 옷, 모든 것이 쇼핑백 2개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다. 불필요한 것은 없었다. 필요한 것은 모두 내 곁에 있었다. 나는 내 예전 방문을 닫고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섰다. 원망도 소리침도 분노도 없이 나는 그저 떠났다. 왜냐하면 나는 그림자도 손님도 아닌 사람이니까. 아직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여자니까. 나는 분당에서 버스를 타고 저녁에 경자네 집에 도착했다. 길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마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옆자리에는 아이를 데리고 탄 여자가 앉아 있었고 앞에서는 누군가 계속 창문 배달에 대해 통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유리창 너머의 일처럼 느껴졌다. 내 안에는 설렘과 뒤섞인 다른 온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다른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는 것처럼. 비록 이제 내게는 집이 없었지만 경자는 정류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20년 전 우리가 함께 별장에 놀러 갈 때 입었던 바로 그 트렌치 코트를 입고 여전히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그녀는 나보다 2살 많았지만 여전히 정정했고 숨 많은 머리에 걸음걸이도 빨랐다. 드디어 왔구나. 그녀는 말하며 나를 힘껏 진심으로 오랫동안 누구도 안아주지 않았던 것처럼 안아주었다. 가자. 이제부터 너는 우리 집에서 사는 거야. 최근 몇 년간 누군가 내게 이런 말을 해준 기억이 없었다. 너는 우리 집에서 사는 거야. 조건 없이, 지하실 없이, 디자이너와 리모델링 없이, 그냥 그렇게. 우리는 낡은 5층짜리 아파트 단지 안뜰을 가로질러 걸었다. 자작나무들, 옆 가게에서 나는 빵 냄새, 평범한 집, 평범한 현관이었지만 내게는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계단이 삐걱거려도 무섭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윙윙거려도 상관없었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했으니까. 경자의 집은 방 2개짜리 아파트로 소박하고 아늑했다.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게 바로 느껴졌다. 주방에는 레이스 커튼이 걸려 있었고 식탁에는 가장자리가 이빠진 낡은 설탕 그릇이 놓여 있었다. 이제 내 방이 된 곳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노란 침대보가 덮인 큰 침대가 있었다. 여기서 영철 씨가 지냈어. 경자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이 가고 나서는 이 방에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어. 이제 선이 내가 이 방에 숨을 불어넣어 줄래? 다시 살아있는 누군가가 지냈으면 좋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었다. 고마워. 고맙긴 뭘. 그녀가 손사래를 쳤다. 우리 남 아니잖아. 기억나? 대학 때 내가 졸업 못할 뻔했을 때 내가 구해줬잖아. 우리 큰애 아팠을 때는 내가 병원에서 밤새울 수 있게 내가 한 달 내내 지수 돌봐줬고. 인생이 그런 거야, 선이야. 오늘은 내가 너한테, 내일은 내가 나한테.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는 주방에 앉아 잼을 곁들여 차를 마시며 마치 침묵의 세월이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했다. 지수에 대해, 학교에 대해, 늙어감에 대해, 그리고 내가 바친 모든 것이 항상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는 것에 대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그녀가 물었다. 아들이랑 며느리 말이야. 아무 말도 없어? 쪽지를 남겨뒀어. 읽었겠지. 전화가 와도 바로는 아닐 거야. 엄마가 떠났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 디자이너 앞에서 창피하잖아. 경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요즘 세상이 그렇지. 편리한 엄마, 조용한 엄마, 방해되지 않는 엄마. 자기 의견이라도 내면 바로 규격 외 취급받고 요양원이나 가라고 하고. 우리는 침묵했다. 그러다 그녀가 갑자기 일어섰다. 가자. 우리 아파트 단지 구경시켜줄게. 우리 여기서 할머니들이랑 모여. 우리만의 명당 벤치가 있어. 거기서 모든 소식과 모든 진단이 오가지. 그녀가 웃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현관 앞 벤치에는 3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내 또래였다. 모두 손에 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어떤 이는 해바라기 씨를, 어떤 이는 무릎 위에 손수건을 놓고 있었다. 우리가 다가가자 경자가 나를 소개했다. 이쪽은 선이, 내 오랜 친구야.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야. 성격 있는 여자야. 심심해서 온 게 아니라고. 그럼 한 여자가 대꾸했다. 눈빛만 봐도 알겠네. 구석에 몰아넣을 사람은 아니구먼.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 나는 자세한 이야기는 빼고 거짓말 없이 짧게 이야기했다.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우리 모두 비슷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각자 나름의 나와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가까운 마트에 가서 식료품을 샀다.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상하지만 따뜻한 기분이었다. 마침내 다시 내가 무엇을 살지 스스로 선택하는 기분. 나는 서두르지 않고 사람들을,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다시 내가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국을 끓이고 치즈전을 부쳤다. 경자가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놀랐다. 세상에, 너 완전 최고의 요리사잖아. 선이야, 너랑 있으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나는 가볍고 자유롭게 웃었다. 마치 수년간 쌓였던 것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저녁에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어디세요? 경자네.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너도 기억하지? 우리 같이 공부했던 친구. 가신 거예요? 말도 없이. 쪽지 남겨뒀어. 다 썼어. 어머니, 혹시 화나셨어요? 저희는 나쁜 뜻이 아니었어요. 그건 임시방편이었어요. 지하실 얘기는 그냥 아이디어였고요. 저희가 수리해드리려고 했는데, 민준아, 내가 말을 끊었다. 화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로 결심한 거야. 더 이상 임시로 있고 싶지 않아서. 그는 침묵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이걸 좋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는 내가 스스로를 지킬 줄 안다는 걸 아셨을 거야.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는 모든 걸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 돌아오실 건가요? 아니, 돈은요? 어머니, 아무것도 안 가져가셨잖아요. 돈은 원치 않아. 이미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원했던 건 존중이었어. 하지만 거기엔 그게 없었. 나는 히스테리도 고통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저 마침표를 찍었다. 그날 밤 나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마룻바닥 삐걱거리는 소리 없이, 죄책감 없이, 짐이 될 거라는 두려움 없이, 그저 내 방에서, 내 이불 아래, 내 삶과 함께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이제 불안감이나 프라이팬 소리가 아니라 창문으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냄새에 잠을 깼다. 경자는 매일 아침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조용히 라디오를 켰다. 뉴스나 정치가 아니라 옛날 가요를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과거로부터 익숙한 그 목소리가 갑자기 최근 몇 년간의 모든 것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다. 나와 경자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집안일에 끌어들였다. 유리병을 정리하거나 선반을 고정하거나 손주가 만들 벽 신문에 그림을 그려주는 일들. 나는 기꺼이 이 모든 것을 했다. 이제 이것이 나의 진짜 필요한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집에만 계시잖아요. 때문이 아니라 내가 손과 머리와 영혼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우리는 우체국에 갔다. 경자에게 고지서가 와 있었다. 나는 혹시 몰라 신분증을 챙겨갔다. 그리고 그러길 잘했다. 창구에서 내 이름으로 등기 우편이 왔다고 했다. 그럴 리가. 나는 놀랐다. 누가 나한테 편지를? 봉투는 빳빳했고 분당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열어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가위로 봉투 끝을 잘랐다.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지수의 편지가 있었다. 할머니, 바로 전화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되는지 몰랐어요. 아빠랑 엄마는 할머니가 스스로 떠나기로 결정하셨고 경자 할머니한테 화가 나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할머니는 제게 어떤 말이나 어른들의 설명보다 더 중요해요. 보고 싶어요.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요. 가도 돼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치즈전을 가져갈게요. 그리고 일산집에서 깜빡 잊고 온 오래된 사진들도요. 사랑해요. 할머니는 제게 잼 만들어주는 할머니가 아니라 가장 정직하고 진짜 목소리를 가진 할머니예요.
나는 이 편지를 기도문처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렀다. 울부짖음이 아니라 마침내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었을 때 우는 사람처럼. 나는 공책을 꺼내 책상에 앉아 답장을 썼다. 천천히, 정성껏. 지수야, 물론이지. 오렴, 여기 오면 치즈전도 있고, 산딸기차도 있고, 밤늦도록 나눌 이야기도 있단다. 나는 너에게 한 번도 화난 적 없어. 네가 자랑스럽다. 그저 나는 마침내 다른 사람에게 편리한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방식으로 살기로 선택했을 뿐이야. 너를 기다리고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한다. 경자가 편지를 읽었을 때 그녀의 눈도 붉어졌다. 좋은 손녀를 뒀네, 선이야. 어지간한 어른도 저렇게는 못해. 마음이 제자리에 있는 아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이 한결 더 밝아졌다. 이틀 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두 번째였다. 나는 놀랐지만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제가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지하실 얘기나 그런 계획들로 정말 선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는 유진이랑 저는 모든 걸 편리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아시잖아요. 저희 지금 힘들어요. 대출금에 집 담보대출에 어머니가 혼자 계신 것보다 저희랑 있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쁘지 않았어, 민준아. 하지만 좋지도 않았지. 나는 그림자처럼 살았고 돈 문제가 아니었어. 내가 가사 기능의 일부가 되었다는 느낌이었지. 그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더 조용하게 마치 변명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이제 다 알겠어요, 어머니. 단지 그게 다른 쪽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방은 비어 있고 어머니는 떠나셨고 지수는 화가 나 있고 집은 조용해요. 아침에 습관처럼 일어나서 커피 냄새가 나길 기다리는데 없어요. 나는 침묵했다. 지금도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침묵 속에서 그가 처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돌아오시라고 부탁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그냥 그는 말을 멈췄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마세요. 알았죠? 알았다. 내가 말했다.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냥 사는 거지. 전화해줘서 고맙다. 전화 통화 후 나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마당은 그저 마당이었다. 모래밭, 그네, 비둘기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나는 허공으로 사라진 게 아니었다. 나 자신에게로 나온 것이었다. 며칠 후 지수가 왔다. 시외버스를 타고 배낭과 산딸기 제만병을 들고 왔다. 그녀는 어릴 때처럼 내 목에 달려들었다.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안 듯 그녀를 안았다. 드디어 그녀가 속삭였다. 저녁에 우리는 셋이서 나와 경자 그리고 지수가 함께 차를 마셨다. 지수는 도시마당 녹화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곁들였다. 나는 그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바로 인생이구나. 연명이 아니라 지하실이 아니라 빌려 쓰는 공간이 아니라 웃음과 고집과 네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있는 진짜 삶. 지수는 하룻밤 묵고 갔다. 우리는 어릴 때처럼 한 방에서 누웠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혹시 어디로 이사 가기로 결정하시면 저도 같이 갈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겠니? 내가 웃었다. 나는 이미 도착했어. 이제 여기 있을 거야. 그녀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이른이 넘어서도 백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지수가 다녀간 후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녀는 나와 경자의 조용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폭풍 후 뒤에 신선한 공기처럼 에너지를 가져왔다. 할머니는 그냥 은퇴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된 책을 정리하는 동안 그녀가 말했다.
이렇게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사람도 잘 보시잖아요. 다시 무언가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때요? 나는 콧방귀를 뀌었다. 지수야, 나 이른이야. 무슨 시작을 말하는 거니? 차나 제대로 끓이고 바닥 닦다가 허리나 안 다치면 다행이지. 이른이면 어때요? 저희 프로젝트의 이른여섯 되신 분도 계세요. 그분은 학생들 동아리를 맡아서 화단 만드는 법, 식물 돌보는 법, 마당에 작은 녹색 공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저희 모두 그분을 정말 좋아해요. 나는 생각했다. 정말 왜 안 되겠어? 일산에 살 때 나는 아이들과도 밭일과도 비닐하우스 일과도 뭐든 다 했었. 지금은 힘도 있고 지난 몇 년간보다 의욕도 더 넘쳤다. 그때 지수가 말했다. 할머니 원하시면 제가 저희 담당자분께 전화해 볼까요? 마침 저희 쪽에 요청이 들어왔어요. 식물 재배 경험이 있는 분을 찾고 있거든요. 도시 텃밭 프로젝트를 도울 분이요. 우리 환경에서 어떻게 심고 물 주고 돌봐야 하는지 아는 분이 필요해요. 어때요? 해보실래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해봐라. 최악의 경우엔 안 된다고 하겠지. 이틀 후 나와 지수는 주민센터로 갔다. 그곳에서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모임이 있었다. 나는 약간 어색함을 느꼈다. 주위에는 온통 젊은이들, 안경을 쓰고 운동화를 신고 노트북을 든 청년들이었다. 하지만 지수가 나를 소개하며 내가 수십 년 경력의 실무가이자 손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자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존경심을 담아 바라보았다. 혹시 강좌를 맡아보시겠어요? 젊지만 진지해 보이는 한 여성이 물었다. 저희가 지금 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사시는데 많은 분이 외롭게 지내세요. 저희는 마당에 활기를 불어넣고 텃밭과 화단을 만들어 집 밖으로 나올 의미를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분들과 소박하게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면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고. 이것이 바로 인생이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몇 주 후,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이웃 동네로 다녔다. 두 아파트 건물 사이에 있는 잡초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자라지 않던 작은 공터였다. 우리는 그곳 주민 아주머니들과 함께 메리골드를 심고 마른 나뭇가지를 자르고 텃밭을 만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선희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그들이 물었다. 일산에서 왔어요. 내가 말했다. 그러다 분당 아들네서 살다가 지금은 여기 친구네 있고요. 대단하시네요. 다들 그런 결심은 못하는데. 결심한 게 아니에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냥 어느 날 더는 누군가 내게 삶을 주길 기다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잡았을 뿐이에요. 지수는 와서 돕고 사진을 찍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와서는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구청에서 편지 왔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프로그램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감사장과 서명, 직인이 찍혀 있었다. 나는 웃었다. 3년 동안 남의 집 변기를 닦고 큰 기침 소리도 못 내던 늙은이에게 구청에서 온 감사장이라니. 세상은 알고 보니 얼굴을 돌려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저녁에 차를 마시는데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저 들었어요. 이제 프로젝트 하신다고요. 신문에도 나오셨다면서요. 지수가 저희한테 링크 보내줬어요. 나는 침묵했다. 어머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워요. 전에는 제가 모든 걸 옳게 하고 있다고, 해야 할 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머니를 보니 역겨워요. 역겨워할 거 없어. 내가 조용히 말했다. 거칠애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찾아뵙고 싶어요.
그냥 이야기하러요. 따지거나 변명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들로서 어머니에게요. 괜찮을까요?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말했다. 오렴. 하지만 손님으로가 아니라 설명하려 하지 않고 들을 준비가 된 사람으로 오너라. 다음 날 그는 유진 없이 혼자 왔다. 내가 모종을 돌보고 있던 방으로 그가 들어왔을 때 나는 일어서지 않고 그저 눈을 들었다. 그는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내 아들이고 어른이지만 길을 잃은 모습으로. 어머니, 죄송해요. 그가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제 다 알겠어요. 너무 늦은 것 같아 두렵습니다. 늦었다는 건 용서를 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이야. 너는 왔잖니? 그는 옆에 앉았다.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내가 그냥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마치 말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한 것 같았다. 민주는 군더더기 없이 조용히 떠났다. 우리는 포옹하지도 울지도 더 가까워지자고 맹세하지도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 무언가 딱 붙어 있던 것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았다. 우리가 수년간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렸던 바로 그 벽이. 그가 나가자 가슴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평온이 남았다. 며칠 후 유진이 문 앞에 나타났다. 초인종도 예고도 없이. 내가 문을 열자 그녀는 늘 그랬던 그 표정으로 서 있었다. 엄격한 얼굴, 뚜렷한 턱선, 꽉 담은 입술. 손에는 서류 폴더가 들려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말없이 옆으로 비켜섰다. 우리는 주방으로 갔다. 내가 차를 따르자 그녀는 폴더를 식탁 위에 놓았다. 저희가 잘못했다는 걸 말씀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저도 그걸 이제는 압니다. 바로는 아니었지만요. 어머님이 떠나시고 나서야 알았어요. 나는 침묵했다. 그녀가 말하게 두었다. 그때는 모든 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집에 사시니 저희가 편한 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요. 하지만 나중에 텅 빈 주방과 정적, 그리고 어머님 찻잔조차 더는 건조대에 놓여있지 않게 되자 문득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만드신 건 아늑함이 아니라 존재감이었다는 걸요. 어머님이 방해되신 게 아니라 저희를 붙잡아주고 계셨다는 걸요. 저희는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그녀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화가 나지 않았다. 이 말들은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었으니까. 돈은 돌려놨어요. 그녀는 폴더를 펼치며 말을 이었다. 집 팔아서 나온 돈, 이자까지 전부요. 여기 내역서예요. 어머님 명의로 된 통장이고요. 오직 어머님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했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폴더를 받아보았다. 그래, 통장은 개설되었고 금액도 제자리에 있었다. 알다시피 유진아, 내가 조용히 말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 내가 그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지. 그냥 일하는 손, 그냥 침묵하는 그림자. 돈은 좋지만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선택했으니까. 나는 당신들 그림자가 아니야. 나는 박선이야. 그리고 더는 남의 아늑함 속가구가 될 생각이 없어. 그녀는 꾸짖음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다음 날 경자가 신문을 가져왔다. 이것 봐, 선이야. 네가 여기 나왔네. 이면에, 아, 정말이었다. 흑백 사진, 삽을 들고 스카프를 두른 내 모습, 그리고 옆에는 화단. 제목은 한 어르신, 이웃들에게 영감을 주다. 도시 텃밭 프로젝트, 지역의 모범 사례로. 나는 읽으면서도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다 신문을 내려놓고 웃었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우습고 따뜻해서. 인생이란 게 거의 모든 것을 놓아버렸을 때 불쑥 다시 너를 되돌려 놓는구나. 저녁에는 지수가 계획서를 들고 왔다. 할머니, 놀라지 마세요. 저희가 담당자분들이랑 상의했는데요. 할머니를 구민회관에 초빙해서 정기강좌를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돈을 많이는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팀에 한 분이 더 필요하대요. 경자 할머니가 하시기로 저희끼리 이미 정했어요. 내가 뭘? 경자가 손사래를 쳤다. 난 벤치에 앉아 있는 것밖에 못하는데 할머니는 차와 사기 진작을 책임지실 거예요. 지수가 웃었다. 할머니 없이는 어떤 텃밭도 자라지 않을걸요. 나는 지수와 경자를 보며 믿을 수가 없었다. 1년 전만 해도 내 자리는 구석, 계단 밑, 소리 내면 안 되고 방해하면 안 되는 주방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내게는 일과 친구, 어른이 된 손녀, 그리고 비록 이면이지만 신문에 실린 이름이 있었다. 나중에 지수와 단둘이 남았을 때 그녀가 말했다. 있잖아요, 할머니. 할머니가 그들 곁을 떠나셨을 때 저도 무언가를 배웠어요. 여자에게는 떠날 권리가 있다는 것, 모두가 침묵하길 기대할 때라도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이란 모든 걸 참는 게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것이라는 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옳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있잖니, 지수야. 지금은 마음이 편안해. 모든 게 쉬워져서가 아니라 모든 게 내 것이 되었기 때문이야. 나는 그림자도 누군가의 가족에 딸린 부속품도 아니야. 나는 내 실수와 기억과 사진과 텃밭을 가진 박선이란다. 지수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즈전을 가진 할머니요. 우리는 주방으로 갔다. 나는 가스레인지를 켜고 두부를 꺼냈다. 치즈전이 구워지는 동안 나는 나만의 진짜 냄새를 맡았다. 일산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영철과 함께했던 우리 주방에서 나던 그 냄새. 단지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어제가 아니라 오늘로 인생은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네가 스스로 걷는다면 몇 달이 더 흘렀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다. 저녁에는 서늘해졌고 공기에서는 가을 냄새가 났다. 아들네 지하실에서처럼 슬픈 가을이 아니라 다른 차분하고 나만의 가을. 네가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때,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을 때, 네가 그림자 속이 아니라 삶 속에 있을 때의 그런 가을. 나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계속 함께했다. 우리는 화단을 만들고 모종을 심고 잡초 뽑는 법을 배우고 낡은 창틀로 작은 비닐하우스를 짓기도 했다. 가끔은 구민회관에서 강의를 하며 토마토에 대해 튤립 구근을 보관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항상 아주머니들이 흩어질 때면 누군가는 꼭 말했다. 고맙습니다, 박선희 선생님. 선생님은 빛과 같아요. 나는 가식 없이 웃었다. 기쁨이 진짜였기 때문이다. 지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아니 서울로 떠났다. 대학원에 합격했다. 스스로 연줄 없이 도움 없이 떠나기 전에 그녀는 말했다. 할머니, 제가 강하다는 거 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눈물 없이 그저 따뜻하게 오랫동안 껴안았다. 나는 알았다. 그녀는 가지만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과 함께 있는 법, 비좁아질 때 떠나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것을 나에게서, 나는 인생에서 배웠. 어느 날 벤치에 나가 앉아 있는데 이웃집 남자가 다가왔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조용한 남자였는데 손주를 데리고 있었다. 혹시 그 박선희 선생님이신가요? 그가 물었다. 선생님 덕분에 여기가 다 화사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마당은 황량해서요. 혹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나는 깨달았다. 바로 이거구나. 나는 그저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시작하는 사람이었다. 가을에는 예전에 가르쳤던 옛 학교에서 편지가 왔다. 동창회에 초대한다며 저희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와주세요 라고 했다. 나는 갈 것이다. 더는 과거가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뒤돌아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여자가 되었다. 그리고 민주는 자주 전화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전화하기 시작했다. 가끔은 조언을 구하고 가끔은 그저 내 안부를 물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원했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유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각자 자신의 선택을 했고 각자 이제는 남의 세계를 침범하지 않고 자신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무릎에는 뜨개 담요가, 창턱에는 유리잔에 담긴 차가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젖은 흙냄새가 났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소박한 행복이구나. 요란하지 않고 사진용도 아니고 과시용도 아닌 나만의 조용하고 진짜 행복. 내가 존재하고 인생이 흘러가고 내가 그 곁에 있을 때 지하실도 문 뒤도 가장자리도 아닌 바로 그 중심에 나는 더 이상 누군가 내게 자리를 주길 기다리지 않는다. 내가 직접 만들었다. 나는 박선이 71살이다. 나는 짐도 과거의 그림자도 임시 존재도 아니다. 나는 살 줄 아는 여자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